안녕하세요.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인적자원개발 전공 김세정입니다. 오늘 저는 이상심리학 사례 연구 교재를 바탕으로 조현병 사례 연구 루카스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조현병의 임상적 특징과 치료 과정을 루카스라는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특히 심리치료가 어떻게 환자의 회복에 기여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조현병의 개요를 다루겠습니다. 여기에서는 DSM-5 진단 기준, 발병 원인으로서의 유전적, 환경적 요인, 그리고 소인, 스트레스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 증상과 진행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루카스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증상과 사회적 기능 저하를 분석하고 증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하트 박사와의 만남을 통해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 오늘의 발표의 핵심인데요. 치료 개입별 해설입니다. 생물 행동학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전체 흐름을 먼저 설명하고 약물 치료, 인지행동 치료, 사회기술 훈련, 가족 상담, 재활 프로그램, 각각의 역할과 효과를 국내외 연구 근거를 함께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합 정리와 시사점에서 치료 순서와 결과를 정리하고 심리치료의 핵심적 역할과 상담심리학 현장에서의 의의를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여러분께서 달성하시게 될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조현병의 임상적 특징과 발병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증상 암기가 아니라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발병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이해를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루카스 사례를 통해 증상 진행과 회복의 실제 과정을 구체적으로 학습하실 겁니다. 이론만으로는 알 수 없는 실제 환자의 경험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약물 치료, 심리치료, 가족 상담, 재활 개입, 각각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각 개입이 언제, 왜 필요한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이해하게 됩니다. 네 번째, 국내외 연구 근거를 바탕으로 심리치료의 효과성과 상담심리학적 의의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시할 여러 메타 분석 연구들과 실증 연구들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조현병의 진단은 DSM-5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요 증상 중 2가지 이상이 1개월 동안 대부분의 시간에 뚜렷하게 나타날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5가지 주요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망상입니다.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 고정된 믿음으로,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조종한다와 같은 확신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환각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지각 경험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청각 환각, 즉 환청입니다. 세 번째는 와해된 언어로 논리적 연결성이 부족한 언어 표현을 의미합니다. 주제에서 이탈하거나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는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사회적 규범에서 크게 벗어난 행동이나 긴장증적 모습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성 증상은 정서 표현 감소, 의욕 저하 등 결핍 양성을 보이는 증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용어를 정리하자면, 양성 증상은 평소에 없던 것이 생기는 것으로 환각과 망상을 말하고, 음성 증상은 있어야 할 기능이 줄어드는 것으로 정서와 의욕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발병 원인을 살펴보면 조현병은 소인 스트레스 모형으로 설명됩니다. 즉, 유전적 취약성에 환경적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발병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발병률은 대략 인구의 0.5%에서 1% 정도로 100명 중 1명 정도가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유전적 요인을 보면 일반인의 발병률이 1%인 반면 부모나 형제 중 환자가 있을 때에는 5에서 10%로 증가하고 부모 모두가 환자일 때는 40에서 50%,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40에서 65%까지 높아집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족사, 경제적 어려움, 상실 경험 등이 있으며 핵심은 유전적 취약성을 가진 개인에게 반복적 스트레스가 가해질 때 발병 위험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루카스 사례에서 나타난 주요 증상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환각 증상을 보면 루카스는 천사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TV나 SNS 속 인물과 대화하고 메시지를 수신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청각 환각과 관계사고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망상 증상으로는 자신이 특별한 힘을 가졌다고 믿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조종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피해 망상과 가대 망상이 혼합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피해 망상은 해를 입을 것이라는 확신을, 관계사고는 무관한 사건이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카스의 경우 환각과 망상이라는 최소 2가지 이상의 증상이 확인되어 DSM-5 진단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조현병에서는 증상 자체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의 저하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루카스의 경우를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능 저하에서 보면 첫째로 학업 부진과 학교 중퇴가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대마초 사용이 습관화되었고 셋째로는 친구 관계가 단절되며 고립이 심화되었습니다. 증상을 진행하는 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초기에는 학업 곤란, 불안, 환청이 나타났습니다. 중기로 갈수록 망상이 심화되면서 반복적 입퇴원 경험을 했습니다. 후기에는 약물 치료와 상담, 가족 개입을 통해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증상 안정과 기능 회복이 별개의 과정처럼 보여도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2가지 모두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증상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사회적 역할을 회복하는 것이 치료의 궁극적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루카스의 회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하트 박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단계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치료 이전 상황을 보면 반복된 입원과 퇴원으로 인해 치료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있었습니다. 기존 치료에 대한 회의적 태도가 강했고 새로운 치료자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고 치료 관계 형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트 박사의 접근은 달랐습니다. 환자의 경험을 존중하고 판단하지 않는 치료적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평가나 판단 대신에 경청을 통해 환자 중심적 접근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은 작은 합의에서 신뢰가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루카스가 약이 멍하게 한다 하고 호소했을 때 하트 박사는 이를 반박하지 않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복용 시간과 용량을 함께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공유 의사결정, 즉 SDM은 내 의견이 반영된다는 경험을 주어 신뢰를 만드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또한 동기면담 기법을 통해 비판 대신 공감, 질문, 요약으로 스스로의 변화 이유를 찾게 도왔습니다. 이처럼 점진적 치료 관계 구축을 통해 루카스의 회복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루카스의 치료는 생물행동학적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접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체 치료 흐름을 단계별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동기화와 복약 협상입니다.
동기 면담과 공유 의사결정을 통해 치료 동기를 강화하고 약물 복용에 대한 공유 의사결정을 이루어냅니다. 두 번째 단계는 CBTP, 즉 인지행동적 증상관리입니다. 왜곡된 사고 패턴을 수정하고 현실적 대처 방법을 학습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SST, 즉 사회기술훈련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 기술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족 상담으로 가족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의사소통을 개선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재활과 재발 예방으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 순서는 동기 형성에서 시작해서 증상 관리, 기술 습득, 환경 조성, 역할 회복으로 이어지는 논리적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기반이 되는 체계적인 접근법입니다. 생물 행동학적 프로그램은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결합한 통합적 접근 방법입니다. 약물 치료 부분을 보면 루카스는 리스페리돈이라는 항정신병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청과 망상이 완화되는 경험을 했지만 피로와 무기력이라는 부작용도 경험했습니다. 심리치료 부분은 통합적 접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단계 치료 관계를 거치며 순차적 개입을 통해 개별화된 치료를 제공했습니다. 전체 순서를 다시 정리하면 첫째, 동기화와 복약 협상, 둘째, CBTP를 통한 인지행동적 증상관리, 셋째, 사회기술훈련, 넷째, 가족상담, 다섯째, 재활과 재발 예방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치료의 핵심은 약물이 증상 안정에 기반을 제공하고 심리치료가 그 효과를 일상 기능으로 연결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루카스가 복용한 리스페리돈은 비전형적 항정신병 약물로 환청과 망상 완화의 효과를 보였지만 피로와 무기력이라는 부작용도 경험했습니다. 항정신병 약물의 특징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먼저 약물의 목적은 양성 증상 억제입니다. 전형적인 약물, 즉 1세대 약물은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도파민 D2 수용체를 강하게 차단해서 주체외계로 부작용, 즉 EPS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이에는 근긴장 이상, 정좌불능 등이 포함됩니다. 비전형적 약물, 즉 2세대 약물인 리스페리돈은 효과는 높이면서 부작용은 감소시켰습니다. 세로토닌 5-HTEA와 도파민 D2 수용체를 동시에 조절하여 EPS를 상대적으로 감소했지만 대신에 피로, 무기력, 체중 증가, 대사 이상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기반 측면에서 보면 약물 치료는 안정적인 치료 기반을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루카스 사례에서 보듯이 부작용으로 인한 복약 거부와 중단을 반복할 수 있어서 이때 심리치료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했을 때의 효과에 대해 루카스 사례와 연구 근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루카스 사례를 보면 리스페리돈 복용 후 환청과 망상이 완화되었는데 피로와 무기력, 부작용으로 인해서 복용 거부와 중단을 반복했습니다. 약물 치료는 증상 안정에 기초가 됐지만 심리치료 병행 없이는 불완전했던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 연구로 이동은은 2012년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무작위 대조군 설계로 총 60명을 대상으로 했고 약물 저항성 조현병 환자에게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했을 때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실험군의 페나스 양성 증상 점수가 기저치 24.7에서 치료
7.3으로 유의하게 감소했고 BPRS 전체 점수도 41.2에서 32.5로 감소, 전반적 기능을 나타내는 GAF 점수는 52.1에서 64.8점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습니다. 국제 논문으로는 비겔리 등이 2018년 월드 사이키아트리에 발표한 메타 분석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53개의 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CBT 병행이 일반 치료보다 양성 증상 감소에 효과적임을 입증했습니다. 루카스 사례에서 보듯이 리스페리돈 복용 효과와 동시에 부작용으로 치료 거부가 발생했을 때 심리치료 개입이 치료 지속을 가능하게 한 맥락과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논문들에 관해서는 따로 열린 게시판에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루카스의 증상 관리와 현실적 대처 능력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인지행동치료의 목적은 왜곡된 사고를 수정하고 현실적 대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증상 기록, 신념 점검, 대안적 해석 탐색의 과정을 거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먼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때 환청이나 망상이 강해지는지 일지화합니다. 그 다음에 증거와 대안 가능성을 탐색해서 혹시 다른 설명이 있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건 병의 신호일 수 있다와 같은 자기 대체 문구로 통제감을 회복합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증상을 병의 일부로 재해석하게 됩니다. 루카스는 완전한 진실로 믿던 환청과 망상을 병의 일부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경면에서는 이러한 기법들을 증상 관리와 대처에 실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인지행동치료의 핵심은 이 경험이 100% 사실이라는 해석을 유연하게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가 증상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에서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인지행동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국내외 연구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서 CBT를 통해 환청과 망상을 병의 일부로 재해석하면서 증상에 대한 통제감을 회복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경험, 기록과 신념 점검, 새로운 해석 찾기를 반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국내 연구로는 황휘수 외 2022년에 발표한 메타 분석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 RCT 및 필드 연구 15편을 통합 분석했고 총 102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전체 효과 크기는 SMD 0.625로 중간 수준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10에서 20회기 주 2회 실시한 집단에서 가장 효과가 뚜렷했으며 개별 치료보다 집단 치료 효과가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역할 모델과 상호 지지 효과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불안, 자아 존중감, 대인관계, 삶의 만족도 등 5개 하위 영역에서 모두 중간 이상의 효과 크기인 0.45에서 0.68을 보였습니다. 국제 논문으로는 앞서 언급한 비겔리 등의 2018년 연구가 있습니다. 50세계 연구 메타 분석에서 CBT 병행이 일반 치료보다 양성 증상 감소에 효과적임을 입증했습니다. 루카스 사례에서 하트 박사와 CBT 개입은 단순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환청과 망상을 병의 일부로 재해석하게 하고 증상에 대한 통제감을 키웠다는 점에서 이러한 결과들과 일치합니다. 사회기술훈련은 루카스가 사회적 기능 회복에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회기술훈련의 목적은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역할극, 모델링,
피드백, 반복 연습을 사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모델링은 치료자가 시범을 보이는 것이고 역할극은 상황을 연기해 보는 것이며 강화는 성공 반응의 칭찬과 보상으로 굳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화는 연습실에서 성취를 실제 생활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화와 직업 활동이 기술이 강화됩니다. 루카스의 경우를 단계별로 보면 첫 번째로 사회적 기술 훈련에 참여하여 체계적인 기술 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할 연습과 기술 학습을 통해 실제 상황을 모방한 연습과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공 경험을 통해 자기 효능감 증진으로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환청이 끼어들면 대화 맥락을 읽곤 했는데 짧고 명확한 문장을 연습해서 면접에서도 대응력이 좋아졌습니다. 사회기술 훈련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서 실제 사회 상황에서 적응력을 향상시켰음을 보여줍니다. SST 효과 분석입니다. 사회기술 훈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스 사례에서는 SST 참여 후 짧고 명확한 의사표현이 가능해졌고 면접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적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국내 연구로는 박정임과 이금진이 2013년에 발표한 메타 분석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국내 조현병 환자 대상 사회기술 훈련 29편을 분석했고 총 67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요 결과를 보면 대인관계 능력은 코엔스티 0.838로 강한 효과를 보였고 사회행동기술은 0.782로 역시 강한 효과를, 자기주장기술은 0.601로 중간 수준의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SST는 환자의 대인관계 기술, 사회적 행동, 일상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고 반복 훈련과 피드백을 통해서 사회적 위축, 고립, 음성 증상 개선에 기여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국제 논문으로는 글란홀름 등이 2014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CBSST, 즉 인지행동 사회기술 훈련이 사회적 기능 향상 및 음성 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루카스가 SST 참여 후 짧고 명확한 의사표현이 가능해지고 면접 연습 과정에서 자신감을 되찾은 것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장에서의 의미를 보면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힘을 복원한다는 기능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상담은 루카스의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지지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입니다. 가족 상담의 목적은 가족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지지 체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방법론적으로는 질환교육, 의사소통 훈련, 역할 분담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질환교육은 의지 부족해 너는 의지가 부족해 라는 오해를 줄이고 의사소통 훈련을 통해서 비난을 구체적인 요청과 지지 표현으로 바꾸고 역할 분담을 통해서 약물 관리, 일정 관리, 면접 동행 등 실제 지지를 체계화합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재발 위험이 감소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확보됩니다. 가족은 종종 비난, 방어, 갈등의 악순환이 들어갑니다. 루카스의 가족의 경우를 봐도 단계별로 보면 먼저 문제 상황은 가족의 좌절과 비난으로 인한 갈등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입 과정에서 가족 상담이 진행되고 세 번째는 변화 결과로 태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즉 지지가 증가하고 비난은 감소했습니다. 루카스의 가족은 비난이 줄고 지지가 늘어나면서 가정이 정서적 안전지대로 회복되었습니다. 높은 정서 표현은
비난과 과잉 개입이 많은 가정 분위기를 의미하며 재발 위험과 연관이 있습니다. 가족 상담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서는 가족 상담 후에 가족의 비난이 감소하고 지지가 증가했고, 루카스는 가정에서 안정감을 얻고 치료 수능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선화와 박수연이 2023년에 발표한 메타 분석 연구는 37개의 무작위 대조 연구를 종합했습니다. 이 연구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가족 개입 연구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권의 연구를 분석했습니다. 가족 개입의 핵심 구성 요소를 보면 심리 교육을 통한 조현병과 약물에 대한 정보 제공, 의사소통 기술 문제, 문제 해결 기술 개발, 가족 스트레스인 표현된 감정 감소, 위기 관리 전략 등이 포함됩니다. 주요 결과를 보면 매우 인상적인데요. 재발률이 표준 치료군의 49%에서 가족 개입군이 13%로 대폭 감소했고, 재입원율도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고, 효과 크기가 0.53에서 0.6이었습니다. 전반적 증상은 중간 정도 효과 크기인 0.36에서 0.30에서 0.36을, 사회적 기능은 0.22에서 0.38의 효과 크기를 보였습니다. 또한 직접 및 간접 비용에서도 순전략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연구의 영업판인 김앤박 2023년 연구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멘털 헬스 너싱에 발표되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의미를 보면 가족 개입은 조현병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효과를 보이며, 특히 재발 예방과 가족 돌봄 제공자의 정신 건강에 효과적입니다. 나이스 가드라인에서는 모든 조현병 환자 가족에게 가족 개입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재활 프로그램입니다. 루카스 사회복귀와 역할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재활 프로그램의 목적은 사회적, 직업적 기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는 직업훈련, 사회기술 유지, 집단 모임이 포함됩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기 효능감이 증가하고 사회적 연결이 유지되고, 궁극적으로는 재발 예방에 기여합니다. 루카스의 경우는 단계별로 보면 먼저 직업훈련에 참여해서 체계적인 직업기술을 습득하고 운전 자격을 취득하고, 그리하여 실용적 기술 습득을 통한 자립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급 운전자로 취업해서 실제 사회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활 목표는 증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역할을 회복하는 겁니다. 루카스는 운전 자격을 취급해서 마지막에는 유급 운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사회적 연결을 복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인 자기 효능감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수행 기대를 의미하고 재발 예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재활과 행동 활성화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근거입니다. 사례에서는 운전 자격 취득 후 유급 운전자로 취업했고, 집단 모임 참여로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하고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었습니다. 국내 연구로는 송승권과 황정하가 2021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조현병 환자 대상 그룹 기반 행동 활성화 프로그램을 연구했고, 무작위 대조군 설계로 실험군 15명과 통제군 15명을 비교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주 1회 10회기 BAB 집단 개입으로 구성되고, 활동 계획, 실행, 피드백의 과정을 포함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결과가 있습니다. 우울감이 BDI 28.3에서 19.7
감소했고 삶의 만족도도 18.5에서 24.2로 증가하고 페나스 총점이 69.4에서 58.6으로 감소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는 우울감 감소, 삶의 만족도 증가, 증상 심각도 개선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직업훈련, 사회기술 유지, 집단활동 참여가 환자의 사회적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국제 논문으로는 엘 애쉬리 등이 2021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는 ACT, 즉 수용 전염 치료가 환청 개선, 재입원율 감소, 약물 순응도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수용 전염 치료가 ACT는 증상을 없애려기보다 불편한 경험을 수용하고 중요한 가치에 맞춰 행동을 이어가도록 돕는 치료로 수용, 인지 탈융합, 가치, 전념 행동을 핵심 요소로 합니다. 루카스도 운전 자격 취득과 취업 성공으로 자기 효능감을 회복했고 집단 모임을 통해서 사회적 연결성이 유지되었던 것이 이러한 연구 결과들과 일치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루카스의 치료 과정을 5단계로 종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약물 치료로 리스페리돈을 통한 양성 증상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급성기 안정화를 기반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행동 치료로 왜곡된 사고 수정과 현실적 대처 기법을 학습했습니다. 해석 전환과 대처 기술 습득이 핵심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회기술 훈련으로 사회적 기술과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사회적 기술과 자신감 회복이 주요 성과였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가족 상담으로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지지 환경 조성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재활 프로그램으로 사회 복귀와 재발 예방을 달성했습니다. 역할 회복과 유지 전략 수립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최종 결과로 루카스는 이러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치료 접근을 통해서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증상관리에서 삶의 회복으로의 전환입니다.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것은 넘어서 환자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치료의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가 조현병 치료에서 가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약물은 증상 안정에 기반을 제공하지만 회복은 심리치료가 만들어냅니다. 심리치료의 핵심적 기여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환자의 주체적인 참여와 통찰을 촉진합니다. 환자가 수동적인 치료 대상이 아니고 능동적인 회복의 주체가 되도록 돕는 겁니다. 사회적 기능과 관계 회복을 지원합니다. 단순한 증상 관리를 넘어서 실제 삶에서 관계와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발 예방과 장기적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일회성 치료가 아니고 지속적인 회복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심리치료는 증상 억제에서 멈추지 않고 환자가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약물을 기반으로 하되 심리치료를 엔진으로 해서 환자를 주체적 참여자로 전환시키고 통찰을 키우고 기술을 복원하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개입 간 연결과 맞춤형 조합이 성패를 가른다고 합니다. 각각의 치료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고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심리학 현장에서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병 치료는 의학적 접근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상담심리학은 환자 곁에서 변화를 동행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자면 환자의 경험을 존중하고 동기를 강화하는 역할입니다. 환자를 진단명이 아닌 한 사람으로 보고 그들의 경험을 존중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동기를 강화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과 지역 사회의 지지적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입니다. 환자 개인만이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환경 전체를 치료의 대상으로 봅니다. 세 번째, 회복 과정에서 전문적 동반자로 기능하는 역할입니다.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라 회복 여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갑니다. 결론적으로 상담심리학은 조현병 환자의 전인적 회복과 사회적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영역입니다. 환자의 경험을 존중하고 동기를 강화하며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지 환경을 설계합니다. 임상 현장에서의 증상과 기술 개선을 지역사회에서의 관계와 역할 회복으로 연결하는 직역이 바로 상담심리사라고 합니다. 조현병 치료에서 상담심리사는 의료진과 환자, 환자와 가족, 임상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조현병이 단순히 증상이 아닌 증상으로만 이해하는 질환이 아니고 환자의 전인적 회복이 가능한 질환임을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루카스 사례를 보듯이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리고 환자를 중심으로 가족과 지역 사회가 함께 할 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나 혹은 상담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만나게 되면 오늘 함께 나눈 내용들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논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발표 사이에 나온 논문은 따로 정리해서 게시판에 PPT 내용과 함께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